책이 안 보이네요. 또 이러면 너무 저게 가려져. 그 자막 있는 데가 가려질까봐. 좀 이쪽으로 붙여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몇 대 몇으로 이겼었더라. 아틀레티코랑요? 아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고. 아 발렌시아 상대로요? 예. 3대 1이었죠? 네. 예, 3대 네, 1이고 아틀레티코가 3대 2 난타전 네. 바르셀로나가. 네, 역전해가지고. 그 난타전 펼칠 줄 몰랐는데. 제가 사실 결승전 말고는 시나리오대로 된 게 거의 없어서 결승전은 오히려 그렇군요. 예.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지라 뭐 저거 광고도 안 하고. 예,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나? 안 들어오면 그냥 할까요? 아무도 안 여기 딱 들어오는 이렇게 상태에서. 떠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 아, 전 진짜요? 여기서는 모르겠고 여기서는 진짜요? 예,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그냥 적어보고 해요. 그 뭐야, 그냥 자막이 그거 저거 인사 들어오고 하면은 아 그럼 채팅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예, 채팅이 여기 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온 건가? 알림 같은 것도 안 가서 그런 걸까요? 알림 갈 그럼 텐데. 왔네. 아, 왔네요. 예, 오상민님 안녕하세요. 예, 아무도 없나요? 아, 전 모르겠어요. 지금 예, 전 여기 라이브 이쪽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 몇 명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예, 모르겠는데 예, 어쨌건 예, 지금 옆에 계신 분은요 이강현님이라고요. 예, 저희 그 독서가 팬분 중에 한 명이고요. 예, 첫 팬딩 회원이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 팬딩의 그러니까 예, 골드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독서광 그래갖고 네, 독서광 예, 후원.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 그 수페르코파 결승전도 있었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 세티엔 감독 부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라이브로라도 조금 다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혼자 하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시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은 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 좀 해봐라. 네. 뭐 스페르코파 얘기하면은 뭐 그쵸. 할 얘기들도 좀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예, 카페 모카 보헤미안님 반갑습니다. 예, 저분이 그분인가 그 뭐야 그 그거 헤르타 아니야? 아니, 맞나? 그러니까 아니 하노버일 거예요. 아 하노버. 그거 뭐 내일은 해가 뜨다만다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팟캐스트에서는 예 어쨌건 그래서 오늘은 그 스페르코파 얘기와 하노버 맞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수페르코파 얘기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고요. 네, 해야죠. 아무래도 예, 팬분께서 오셨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 새 감독, 키케 세티엔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뭐 수페르코파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예. 뭐 수페르코파, 어떻게 보면 준결승전이 크게 작용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준결승전의 경기 자체만으로도 벌써 아틀레티코 팬으로서는 좀 통쾌했던 예. 한 방이었고 바르셀로나한테 3대2 네. 예, 역전승을 거두면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결국은 도화선이 돼서 그렇죠. 예, 발베르데 감독이 경질되고 네, 세티엔이 경질되는. 부임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예. 사실 뭐 바르셀로나가 뭔가 감독을 그렇게 시즌 중도에 자르는 경우를 거의 못 보고 최근에는 더 못 봐가지고 발베르데 감독이 갑자기 사임한다고 했을 때는 저 좀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아, 참고로 그 발베르데가 중도에 사임한 게요. 루이스 바날 있잖아요. 그쵸. 2000년대 초반. 그 정도까지 예. 가야 될 정도로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시즌 도중에 경질한 거는 감독을 바꾼 거는 예,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현재 바르셀로나가 뭐 어쨌건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이 현지 그쵸. 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엄청나게 야유를 했대요. 발베르데를. 그 발베르데 아웃을 엄청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베르데도 충격을 먹고 또 이제 그 바르셀로나 보드진도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가 국내나 뭐 그가 외국 바르셀로나 팬들은 항상 그 발베르데 아웃을 그쵸. 노래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스페인 현지에서는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외부의 반응을 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수익에서 그가 가장 많은 수익을 번 구단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구단이다 보니까 외부에 그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안 좋은 반응이 오니까 그것도 안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는 항상 그 외국에서의 경기들도 매번 하려고 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러니까 라리가 그 미국 경기에서 항상 주체가 되는 게 이제 바르셀로나기도 바르셀로나. 했었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수페르코파도 그런 식의 의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너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팀 매치에도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발베르데를 경질하기에 이르렀죠. 예, 어쨌건 뭐 그러고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한테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승에 올라갔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한테 3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페르코파 결승전 결과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예. 0대 0이죠. 예, 스코어는 0대 0이었는데 이제 승부차기에서 4대1 완패했죠. 네, 원패스트입니다. 사실 오블락 키퍼 대 이제 쿠르타 키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 자체도 그렇게 흘러갔고 이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두 골키퍼 중에 누가 더 잘하냐의 승부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키커로 나온 아틀레티코는 첫 번째 키커가 이제 사울 키커가 나왔고 네, 사울 리게스가 나왔죠. 네, 사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 테파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쿠르트와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자기가 사울이 나왔을 때는 좀 당황했다. 예. 근데 파티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준비된 것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저 선수가 어디로 찰지 알고 있고 저에서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아틀레티코 선수들은 좀 뭔가 조급함을 느꼈던 것 같고 사울의 슈팅에 골대 맞고 나간 것도 네. 그러니까 예 불운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들어갔으면은 첫 출발이 좋았을 텐데 첫 테이프부터 잘못 끊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오히려 레알 선수들은 오블락 키퍼가 네, 생각보다 경기에서는 되게 잘 막았는데 뭐 승부차기에서 워낙 키커들이 공을 잘 찼어요. 근데 오블락이 승부차기에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블락이 그러니까 총 32번의 페널티킥 그러니까 승부차기에서 2번밖에 선방을 못했어요. 저 가장 생각나는 것도 사실 챔스 결승전에서도 오블락 선수가 네, 승부 차이만 가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바로 그 레버쿠젠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차라노글로 그렇죠. 그때가 그래서 유일하게 조금 웃으면서 그러면서 다음날 8라운드로 그러니까 8강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죠. 예, 그거 제외하고는 오블락은 매번 승부차기에서는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면에서 과거에 뭐 부폰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조금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경기에 마지막 골키퍼로는 잘하는데 그 골키핑은 굉장히 잘하는데 승부차기만 가면은 좀 작아지는 예 그건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큰 경기에서 알레피 맨날 저 레알한테 예 그것도 먼저 조금 얘기를 참 제가 안 갖고 왔나 보네요.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어떤 있었는데 예 자료를 찾아놓고서는 정작 안 받아놨나 봐요. 그 아틀레티코가 레알한테 레알한테 토너먼트에서 계속 승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사실 아틀레티코 팬이 된 것도 그때 당시 이제 챔스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딱 그 팬이 돼가지고 뭐 좀 인상 깊게 그때 봤어가지고 결국 뭐 그 다음부터 챔스 우승의 꿈은 지금 좀 멀어져 가고 있긴 한데 어쨌건 뭐 이 경기에 결국 영웅은 쿠르투아였죠.
예, 그러니까 쿠르투아가 사실 이 경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80분경까지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득점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13분경에 펠릭스한테 절호의 득점 찬스가 왔지만은 거기서 펠릭스가 그 쉬운 걸. 유효 슈팅도 가져가지 못했죠. 예, 유효 슈팅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예, 그 찬스를 놓치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렇다 득점 찬스조차 만들지 못한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골대를 벗어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의 헤딩 슈팅이 자기 헤딩한 게 이제 무릎 맞고 나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예, 좀 그런 좀 코믹한 장면도 있고 하면서 골이 안 나왔었는데 80분경부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세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쿠르투아의 선방쇼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먼저 뭐 이제 그 80분경에 트리피어의 크로스에 이은 모라타의 헤딩 골문 앞 그 헤딩 슈팅을 선방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추가 시간에 토마스 파티가 먼 지점에서, 네, 맞아요. 네, 쿠르투아가 당연히 먼 지점에서 프리킥이니까 그냥 간접 프리킥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밖으로 미리 나와서 막아내려고 했는데 파티가 그걸 보고 빈자리를 보고 기습적으로 프리킥 때린 거를 빨리 컷백 돌아와가지고 예 차단한 장면도 있었고 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쿠르투아 선수가 신장도 크기도 하고 또 이게 워낙 좋은 아틀레티코 때부터도 이미 좋은 키퍼였어가지고 예. 뭐 이제 시즌 초반이나 이제 레알에 처음 왔을 때 막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장전에서도 뭐 일단 뭐 연장 전반 3분경에 뭐 라모스가 각도를 좁혀주기도 했지만은 비톨로 슈팅을 이제 쿠르투아가 각도 잘 좁히고 나와가지고 막았고요. 예, 또 이제 후반 1분경에 파티 코너킥 펀칭으로 쳐낸 거를 모라타가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빨리 돌아가가지고 다리로 걷어냈고요. 아마 이 장면이 그걸 거예요. 이 장면이 그 오버헤드킥을 다리로 걷어낸 장면 고레 같고. 선수가 좋고 있네. 얼마나 말도 안 됐으면. 이거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기 종료 그거가 3분 남긴 시점에서 예 코레아 크로스가 이제 망디 다리 맞고 굴절됐어요. 망디 다리 맞고 굴절돼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거를 예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선만 아마 그 장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코레아가 어이없어하는 그렇죠. 예 어쨌건 뭐 이렇게 5개의 슈팅을 선방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부차기에서도 파티의 슈팅을 막아내고 하면서 총 6개의 슈팅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벌써 지워버렸군요. 여기서 원래 그가 기록이 나오는 건데 11개. 예. 스페르코파에서 총 이제 11개의 유효 슈팅 중에 9개를 막아낸 준결승전하고 결승전까지 합쳐가지고 승부차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2개 실점한 게 하나는 승부차기 그 트리피어의 승부차기에 먹힌 거. 근데 이제 원래 쿠르투아 같은 경우는 클럽 브리에하고의 경기 그 챔피언스리그 2차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욕을 먹던 선수였거든요. 아레올라랑 그때 아마 후반전 때 아레올라가 들어가고 나서 그 한 골도 안 먹혀가지고 그때 차라리 아레올라 써라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막 그랬었죠. 화냈어가지고 그랬는데 딱 그때부터 얘가 갑자기 각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각성을 하면서 첫 9경기에서 공식 대회 12실점을 허용했었고요. 무실점 경기 딱 2경기밖에 없었고요. 2패를 당했었는데 그 이후 공식 대회 14경기에서 단 5실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고 무실점 경기가 무려 10경기. 그 패배가 없습니다. 저기 사실 패배가 없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레알이라는 팀이 워낙 그 공격력을 앞세우는 팀, 공격이 좋은 팀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기 시즌 초반에는 쿠르투아도 흔들리고 레알 수비 전체적으로 뭔가 실점이 많다 이러면서 우승권이랑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했지만 역시 쿠르투아가 다시 제대로 제 궤도에 오르면서 레알도 같이 순위에 안착하고 이제는
사실은 뭐 라리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팬 입장에서는 쿨투아가 그렇게 활약하고 있으면 조금 배가 아프나 뭐 그렇지 않나요? 사실 뭐 배가 하긴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아틀레티코 그쵸. 마드리드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임대 소속이었고 뭐 사실 뭐 떠났을 때는 뭔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걸출한 골키퍼들을 많이 내보냈고 뭐 데헤아도 있고 그 전으로 넘어가면 뭐 디에고 로페스 하여튼 굉장히 좋은 골키퍼들 의외로 공격수 못지않게 골키퍼도 굉장히 양성을 잘한 곳이어서 이제 쿠르투아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좋은 선수고 아무래도 아틀레티코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제가 아틀레티코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 욕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케파는 이번 시즌에 안 좋죠. 그렇죠. 예. 그 지난 시즌에도 뭐 사리 감독과의 그런 마찰들도 있었고 이번 시즌에 지금 그러니까 케파가 골키퍼 선방률 부분에 있어서 그 프리미어리그 한 절반 50% 이상의 출전 경기 수를 기록한 골키퍼들 중에서 가장 선방률이 떨어지거든요. 케파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자신의 약점인 공중볼 처리에 대한 미숙함이 아직도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역시 아쉬운 키퍼일까. 그래서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1,000억이 넘는 그렇죠. 골키퍼다 역대 보니까 골키퍼 최고의 정도죠. 아직까지도.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첼시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첼시 여태까지 거쳐왔던 키퍼들을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역시나 솔직히 말하면 이번 수페르코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은 솔직히 쿠르투아보다는 발베르데였습니다. 발베르데가 그 연장 그 경기 종료 5분을 남긴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카르발이 멀리 걷어낸 아틀레티코 수비 쪽에서 멀리 걷어낸 거를 카르발이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걷어내지지 않으면서 모라타가 도리어 그걸 가로채가지고 1대1 단독 찬스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발베르데가 쫓아가면서 백태클을 해서 퇴장을 당했고 근데 이제 퇴장 당할 때 시메오네가 격려해줬고 근데 그렇죠. 결국 대회 MVP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이제 나중에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나와요. 페데리코 거기서 넌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시메오네 입장에서는 아쉬울 법도 하고 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플레이가 바로 시메오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플레이입니다. 전략적 파울, 전략적 퇴장. 제가 뒤에 지금 입고 있는 이 디에고 고딘 선수. 디에고 고딘 선수가 제대로 들어요. 이 디에고 고딘 선수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이나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디에고 고딘 선수가 아틀레티코 시절에도 좀 약간 더럽게,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말하면 더럽게 그리고 좋게 말하면 이제 아틀레티코 포 입장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파울 일어나게 손을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좋아할 만한 터프하잖아요 워낙 그런 것들을 원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략적 파울 그리고 또 전략적 퇴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게 그 전략적 퇴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물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적 열세에서 뭐 실점했으면은 그러면은 왜 그랬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먹혀서 패자로 기록할 바에야 내가 퇴장당하고 승자로 또 같은 뭐 우루과이 쪽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월드컵에 수아레즈가 그랬던 것처럼 핸드를 딱 해주고 본인은 이제 라인에서 기다리다가 막는 걸 보고 그때 실축을 했죠. 실축을 해가지고 막는 걸 보면 딱 그때가 저는 약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이 플레이만 보더라도 이제 발베르데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가 그러니까 발베르데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그 독서 축구 그 스카우팅 리포트에 올린 적이 있긴 하지만은 얼마나 이 선수가 거의 영리한 선수인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르마 이적 안 하나요? 르마 제 수건 사업이 지금 제일 수건 사업은 진짜 르마를 어떻게든 파는 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즌 초에 코레아를 이제 AC 밀란이죠. 나중에 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AC 밀란에서 코레아를 꽤 높은 가격에 거의 500억? 600억 가까이 되는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완전 행제다. 이거 팔고 로드리 사고
완전 그냥 시즌 초 구상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네, 헷갈리지 않게 얘기해 주세요. 로드리라고 하면은 로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선수를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로드리고 저기 발렌시아에서 예, 발렌시아 뛰고 공격수 있는 로드리고 선수를 아틀레티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뭐 100% 전술에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장에 나와 있는 공격수 중에서는 충분히 영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때 그리고 거의 영입을 확실하게 하는 네.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발렌시아 회장이 팔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발렌시아를 팔다고 했고 피터림이 판다고 했는데 이제 단장하고 키케 그쵸. 플로레스 감독하고 둘이 결사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끝나면서 코리아에 이적도 없었던 일이 되고 그렇게 연쇄 작용이 일어났었죠. 르마는 아마 지금 뭐 토트넘이랑도 링크가 나고 있고 아스널이랑도 링크가 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아스널로 가서 아르테타 감독이 뭔가 이 선수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틀레티코랑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르마 선수가 굉장히 처음에 이제 아틀레티코에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왜 아틀레티코에 들어갈지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자기가 플레이메이커를 해야 되고 볼을 좀 끄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시메오네 같은 경우는 공격 축구에서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거기서 계속 템포가 죽어버리니까 제가 아틀레티코 팬으로서 봤을 때 저거 꽤 비싸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지금 그 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스날 팬들한테 그다지 어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페페가 끌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렇고요. 발베르데 얘기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발베르데가 이제 대회 MVP에 뽑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페르코파 2020 수페르코파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 시도와 성공 10회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닌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의 기본 기록들을 얘기하자면요. 출전 시간이 115분이었는데요. 터치가 104회, 100회를 넘겼고요. 1분에 하나씩 했네.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이 90%. 키패스 1회. 그 가장 놀라운 게 이제 드리블 시도를 9회 했는데 8번 성공. 8번 성공했고 또 볼 경합을 15회에서 9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은 4회 해가지고 공중볼은 조금 약했지만은 어쨌건 그리고 파울 4회, 그 태클 1회 이렇게 공수의 전반에 걸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그 다재다능하고 영리한 선수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레즈 회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사에서 봤는데. 나 포그바 몰라? 포그바 누군지 모른다. 근데 그럴만한 게 사실 그 자리가 항상 문제였던 이제 모드리치가 이제 노쇠화되고 장기적으로 어쨌든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역할을 해줄 수 있냐인데 발베르데 선수가 완전히 그냥 거기다 이제 모드리치 선수도 최근 와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려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연속골 넣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걸 보는 라리가 팬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4545 번지 중에 하나님 그 다음 시즌에 발베 외대 카세미로 쓰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크로스는 쓰죠. 안될 거라 생각. 크로스 카세미로 발베르데가 메인이겠죠. 거기에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할 때 외대골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모드리치도 로테이션으로 돌고 뭐 지금 소시에다에서 외대골 선수가 정말 오야르사바리안 선수랑 같이 양쪽에서 그냥 완전 흔들고 있어가지고 외대골 선수 뭐 한때 막 잊혀진 유망주다 뭐 이제 힘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클래스는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긴 한데 클래스는 있는 선수고 저도 외대골을 정말 뭐 전반기 라리가 최고의 선수라고 뽑을 정도로 정말 좋게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급의 팀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주전 경쟁. 그것도 공격적인 롤을 맡기기에는 조금 아직은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포메이션 자체도 지금 딱히 들어갈 자리가 밀어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근데 이제 뭐 발베르데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성장해주고 한다 하면은 도리어 이제 외대골을 완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그런 거야 뭐 아직 어린 선수들이어가지고 사실 미래가 창창하고 그래서 뭐 발전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뭐 발베르데는 공수 경장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단은 결승전의 사나이 9번의 결승전에서 컵대회 결승전에서 매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중 2번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해서 2015-16 시즌 챔피언스 리그 또 수페르코파 2020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단 감독을 옛날에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약간 선수빨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지단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은 무엇이냐 이렇게 막 그렇게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차라리 심영원에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제는 이 우승컵 그냥 우승컵만 보여줘도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감독이라.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논쟁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속칭 그러니까 너드들 그 전술 너드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특히나 이제 지단이 평가를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지단이 아무래도 그가 딱 확실한 전술적인 색깔이라던가 색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단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저도 그 처음에는 조금 안첼로티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안첼로티 전술을 그대로 많이 따라 했었으니까. 하지만은 이스코 시프트를 쓰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이끌어내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것도 그가 바로 바이에른 뮌헨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그때 이스코 시프트로 완전히 박살을 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뭐 그거 전술적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그렇죠.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단 감독이 막 큰 틀에서 뭔가를 엄청 바꾸려기보다 그 조금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바꾸는 그런 능력은 확실히 있는 감독이라서 이제는 뭐 아무리 이게 전술적으로 뭔가를 기여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우승컵이 워낙 대단해서, 그리고 어쨌든 결승전에서 저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감독은 찾아보기 이제는 거의 쉽지 않죠. 네. 어쨌건 우승 청부사입니다. 네. 하메스는 왜 안 쓸까요? 하메스 못 쓰죠. 하메스가 지금 뭐가 아니 이스코도 그렇게 잘하는데 이스코도 주전이 아닌데 하메스가 나올 일이 없죠. 그래서 반더빅도 여름에 안 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반더빅 안 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발베르데가 애초에 반더빅을 샀으면은 그 이번 전에 여름에 샀어요. 샀어요. 이번 살 수 여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살 수 있었는데도 어쨌건 뭐 그러면서 이번 우승과 함께 마침내 바르셀로나와 우승 동률 전체 우승 횟수 동률에 올라섰습니다. 다 해먹는 리그네요. 총 91번의 우승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의 문제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라타라는 공격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못 넣는 날에는 그냥 압박해주는 거 말고는 딱히 뭘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거는 기대를 크게 받고 있던 펠릭스 선수의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아마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원래 시메오네 감독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수비는 시스템으로 잘 구축해놨지만 공격 전술은 굉장히 개개인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약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러한 약점을 상쇄시켜줬던 게 사실 지금 저 바르셀로나에 계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 좋은 공헌을 많이 하고 갔죠. 어쨌건 지금 그러니까 모라타도 기대 이하이고, 근데 마르카에 속보 떴어요? 반더백 간다고요? 반더백 진짜 가려나? 반더백을 굳이 영입할 이유가 있나? 근데 비싸지 않는다면 레알 입장에서 안 지를 이유는 없지만 또 임대 생활에 전전하지 않을까요? 지금 뜬 게 있나? 스키네드 5,500만 유로겠죠. 5,500만 유로죠. 지금 그래요? 지금 그걸로 계속 땄어요? 반더백? 놀랍네요. 그렇게까지 5,500만 유로까지 주면서 반더백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사실 레알이 거기가 급한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거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 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음바페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 벤제마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레알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수페르코파에서도 결국
벤제마 없는 그걸 좀 드러냈었잖아요. 요비치가 어쨌건 뭐 또 다시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벤제마랑 베일이 일단 부상자 명단으로 슈페르코파 자체 아예 예. 경기 자체에 동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어떻게 경기를 또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 측면에서는 이제 지단 감독이 있는 자원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슈페르코파 우승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불안 또 벤제마 의존증이 확실하다는 거를 어쨌든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레알은 그쪽에다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비치 카드가 지금 당장 일단 잠정적 실패 카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그가 뭐 최근 그러니까 발렌시아하고의 코파의 스페르코파 준결승전 제외하고는 계속 골이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라리가에서도 최근에는 좀 재미를 보지 못했었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쿠르투아 선방에 맞게 이제 실점을 안 해서 승리를 한 건지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처럼 뭔가 압도하고 막 이래서 경기를 가져가지 못해서 네. 예. 임경호 선수까지는 그랬죠. 예. 리옹 네. 시절에 네스토나우도 평가를 들었었죠. 네, 그래서 괴물이라는 평가를 들었었죠. 예. 그래서 호날두가 이제 억제기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호날두가 더 잘 넣는 선수니까 벤제마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잘 넣으면은 한 명은 받치고 좀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축구상.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전 지금 당장 베일이 좀 아쉬운 선수.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하다못해 베일 벤제마 둘만 어떻게든 골을 넣어줘도 괜찮은데 베일 선수가 부상도 부상이지만 또 이게 완전히 또 내칠 카드가 아닌 게 경기에 또 나오면 잘해요. 또 공격진에서는 제일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쨌든 베일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베일은 뭐 번뜩이는 것도 없죠. 베일은 그냥 팔아야죠. 그 은바페나 운다면은 팔아야죠. 예. 네, 그렇죠. 만약 시메오네가 떠나고 다른 감독이 오면 우익형 감독이 좋을까요? 다른 상황. 그러니까 우익형 감독이라면 이제 지금 막 사사히 시스템적인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전 개인적인 바람은 좀 다른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색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선수 구성단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바꾸기에는 쉽지 않고 뭔가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점점 변화해야지. 지금 있는 선수들은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코어 라인이 쭉 빠졌고 주축 선수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미들 라인에서 코케, 사울, 파티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하여튼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성장해온 선수들이 있고 그 전술화에서 4-4-2 포메이션을 이루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음구석에 약간 그래서 마르셀리노 감독이 혹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마르셀리노요? 그나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완화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펠릭스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골든보이를 골든보이를 타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화려한 시기를 보내나 했지만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잘못 가졌네. 이때 그러니까 산초를 제치고 골든보이를 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현재까지 라리가 2골, 공식 대회 4골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도움도 하나. 지금 이게 펠릭스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자면 사실 펠릭스가 더 골을 넣을 만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좀 운이 없다? 좀 그런 경기마다 볼 때마다 좀 아쉬운 이거 들어갈 만한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아니면 진짜 힘이 조금만 덜 실렸거나 더 실렸으면 들어갔을 때 근데 모든 선수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유독 펠릭스 선수에게 골운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너무 부상으로 초반에 좀 빠진 게 저는 그래도 좀 빠진 경기 수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좀 팀에 녹아드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 순간 딱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완전 하향세를 타고 있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것 때문에 이제 펠릭스가 골든보이의 저주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실제 현지에서는. 왜냐면 골든보이가 이상하게 탄 선수들이 타고 나서의 저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데리트 같은 경우도 당장 그 지난해 그렇죠. 뭐 지금 뭐 아약스 복귀설까지 나오고 이제 물론 저는 복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음바페는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저 이제 헤나트 산체스. 그렇죠. 유로에서 유로에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미넨 딱 가자마자. 그리고 뭐 앙토니 마샤에도 조금 어쨌건 기대는 못 미치는. 그리고 이스코도 기대는 못 미치는 현재까지는 뭐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한때 딱 잘 나갔다가 지단 감독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괴체도 마찬가지로 뭐 대사장애가 있었고 어쨌건 간에 뭐 괴체도 기대만큼은 결국 못하게 됐고 파투는 소년가장 역할하다가 그대로 소년 시절을 지나가자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렸고 완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이제 안데르송은 역대 최악의 골든보이라는 소리까지도 듣는데 이거 아마 헤나트 산체스가 깰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그 골든보이. 현시 선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전광판 패스했던 게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전광판 패스. 저는 보고 친구들이 전광판 패스를 했다길래 뭐 헷갈렸나 보다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경기 집중을 하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뭔가 헤나트 산체스 선수 많이 기대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정도. 포르투갈이 그 미드필더진이 그때 당시에 윌리엄 칼리발료랑 막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었는데 그때 딱 산시스가 뭔가 중원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뭐 받고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약간 좀 다비즈 연상시켰죠. 여러모로 그렇죠. 에드가 다비즈 연상시키는 선수였는데 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망기를 갖고 있다가 그래도 릴에서는 좀 최근에 나올 때는 나올 때는 괜찮아요. 조금씩 폼을 찾고 있는데 이게 또 빅리그에 다시 진입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라서. 어쨌건 저는 근데 펠릭스가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 선수가 센스가 있어요. 확실하게 플레이할 때 되게 센스 있다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여서 조금 욕을 덜 먹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이런 모습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혹은 뭐 그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뛰면서 이런 모습 왜냐면 특히나 이제 펠릭스 출전 시간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득점 찬스들을 계속 놓친다? 이러면은 요비치만큼 욕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비치는 심지어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같은 팀을 딱 봤을 때 약간 이 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니까 뭐 공격은 원래 못했지.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아틀레티코는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펠릭스의 이적료가 1억 2,60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을 팔고 그 돈보다 더 보태서 영입한 거예요. 그 그리즈만만큼 해줘야 되는 게 솔직히 맞거든요. 그러기 위한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장도 효과를 봐줬어야 돼요. 그리즈만의 빈자리를 메워줘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보다는 2배는 더 잘해야 됐어야 되는 선수이고 그랬어야 됐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기술이 있고 뭐 평가에 그 이적하기 전에 평가로 뭐 기술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스피드도 있고 이 선수는 뭐 9번을도 소화할 수 있고 10번을도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롤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뭔지는 보여준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잠재성은 뛰어난 선수인데 일단 비싸기도 하고 그 아틀레티코가 뭔가 그리즈만이 빠져나가면서 공격진에 이제 시메one 감독이 창의성을 이제 개개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펠릭스에게 기대했던 건데 정작 꼭 뭐 창의성은커녕 지금 경기에 나올 때마다 경기력 좋지도 좋지 않고 골도 못 넣고 이러고 있어서 뭐 알레그리 대 포체티노. 저는 사실 알레그리. 역시 우익 축구를 좀 더 선호하는군요. 아직은 제 자신에게도 뭔가 더 수비를 일단 갖춰놓고 물론 포체티노 감독의 마음에 드는 점은 어쨌든 뭐 소텐 시절이나 이럴 때 아틀레티코가 사실 옛날에
비슷했잖아요. 약간 시메오네 감독이 그 돈 없을 때도 막 유스에서 키워드는지 아니면 어떤 써가지고 뭐 후반 플라이어 선생.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포체티노는 좋긴 하지만 경기 내용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면 저는 알레그리 스타일. 어쨌든 승점을 가져오는 스타일. 예. 뭐 어쨌건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코레아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예, 이 선수 이적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뭐 이런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은 코레아가 9라운드까지는 거의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교체 출전을 대부분 했어요. 시메오네가 원래 팔려고 했던 선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딱 펠릭스가 부상당했을 때 그쵸,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레아를 주전으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10라운드부터. 근데 이제 라리가 10라운드부터 19라운드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16라운드 한 경기 제외한 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 5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틀레티코 공격을 이끌고 있죠. 거기다 이제 최근 공식 대회 바르셀로나전 그 스페르코파 중결승 그 1골 1도움 포함해가지고 최근 5경기에서 3골 3도움. 네. 이러면서 물오른 기량을 자랑하고 있죠. 사실 아틀레티코 팬 입장으로서 저는 지금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코레아 선수가 좀 약간 르마까지는 아니잖아. 르마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게르긴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이고 이런 건 분명히 아는데 뭔가 2% 늘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 시즌 초반에도 이제 조커로 나오긴 했지만 시즌 초반에 이제 조커로 나왔던 이제 비톨로 선수가 막 교체 2경기 연속골 넣고 이러니까 굳이 비톨로 이 정도 하면 코레아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윙도 뛸 수 있고 톱으로 올라가서 비슷하기 때문에 코레아 이 정도 가격이면 속성은 좀 다르잖아요. 비톨로는 조금 더 미드필더 속성이 강한 선수고 그렇죠.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코레아는 조금 더 공격을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포워드 속성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또 워낙 밀란이 비드를 비싼 가격에 준다고 하니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코레아가 마냥 젊은 선수도 아니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제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가고. 근데 뭐 심지어님 그 르마 얘기하셨는데 저는 르마는 애당초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미 망해서 이번 시즌에 아예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지만 프랑스 커넥션으로 데리고 온 선수기 때문에 그 당시 영입할 때 당시만 해도 그 가격은 둘째치고 물론 가격도 정말 말이 안 되긴 해. 800 후반대인가 거의 800 후반대인가 그 전 클럽 레코드니까요. 펠릭스전. 르마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저 선수를 왜? 그러니까 에이스 모나코에서 뭐가 했지만 모나코에서 아틀레티코 선수를 좀 데려오는 선수들이 그래도 엄청 안 풀리니까 카라스코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르마 영입은 그때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뭔가 아틀레티코가 스카우팅 시스템이 무너졌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망하고. 근데 솔직히 잭슨 때부터 시작이죠. 잭슨 마이클. 근데 잭슨은 어쨌든 제값을 솔직히 본전 쳤어요. 비싸게 다시 팔아서. 비싸게 중국에 다시 팔았으니까 전 그 점은 솔직히 감사해요. 그거는 뭐 혹시 알아요? 르마도 비싸게 다시 팔지? 누가 나갈까요? 누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는 근데 그 펠릭스 골든보이 모드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골든보이 수상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가지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골든보이는 당연히 산초가 탔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실적이라던가 뭐 이번 시즌의 실적이라던가 모든 것들 다 합쳐봐도 산초가 탔어야 돼요. 골든보이는.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활약한 것도 산초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했고 펠릭스는 유로파리그에서 활약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높은 리그도 산초였고 분데스리가 그렇죠. 벤피카 포르투갈 리가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고 산초는 그리고 또 이제 대표팀에서도 산초가 조금 더 중용받고 있거든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산초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의 그 펠릭스보다 더 중용받고 있는데 전 그래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전 그래서 펠릭스가 골든보이에 뽑힌 거는 이적료에 따른 그 이슈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르투갈 국적에서 뭐 호날두에 뭐 있는다. 근데 사실 제2의 호날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제2의 카카를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원래 뭐 그거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카카 얘기가 많이 나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사실 히카르도 카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막 게임하면 무조건 카카 쓰고
네. 그래서 나는 기대하고 올해 이제 2020년도 아틀레티코 유니폼 원정 유니폼을 샀는데 펠릭스로 네, 샀다고요? 지금 펠릭스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래도 뭐 어쨌건 확실히 재능이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점에서 르마보다 낫죠. 르마는 사실 솔직히 딱 보면서 얘가 무슨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나면은 펠릭스는 그래도 순간순간 반짝반짝이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초반에 그 45m인가요? 드리블 치는 거 아, 보면서 예. 이 선수 되는 선수다. 근데 아니, 거기다 이제 그런 플레이가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숫자를 적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리즈만이 하던 거고 그걸 이제 펠릭스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은 계속 그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대 문제점이 공격이다 보니까 팀 득점이 중위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수비 역량이 워낙 포르투 잭슨 포르투에서 이번 시즌 온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저는 뭐 계속 카바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그 카바니하고의 개인 협상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개인 협상으로 완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카바니를 영입하는 거는 확정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보스만으로 현재 계약이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가능하면은 이번 겨울에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싼 가격에 영입을 하고 싶어 하고 반면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을 강화하기 싫어서 카바니를 싼 가격에 이적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적 시기가 지금 그 갈등이지. 어쨌든 아틀레티코는 필요한 선수고 파리는 일단 어쨌든 카바니가 지금 이카르디의 워낙 엄청난 활약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밀려났죠. 완전하게 밀려났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지만 그 상대가 아틀레티코인 거는 싫은 거죠. 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파리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서라도 카바니를 지금 당장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뭐 여름에 그냥 너무 비싸면은 포기하고 여름에 그냥 보스만으로 영입해야 된다는 주의인가요? 전 여름은 늦었고요. 여름은 늦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적료가 정말 파리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면 지금 좀 더 한 100, 200 더 주더라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러니까 카바니가 필요한 거 지금 당장인 거지 여름에는 또 스토리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는 뭐 베르너도 영입할 수 있는 거고 유로 2020이 끝나고 나서 뭐 그때면 또 그때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카바니는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시메오네 전술에서 공격수는 신체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신체 능력이 너무 디에고 코스타 같은 선수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바니 선수가 물론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 워낙 잔뼈도 굵고 큰 경기에서 좀 큰 경기는 아니고 하여튼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폼이 확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틀레티코는 지금 당장이 급한 팀이고 여름에야 뭐 여러 공격수 자원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또 이제 그니까 카바니가 어쨌건 뭐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또 만약에 거기가 후반기에도 계속 못 나오게 되면은 디에고 코스타도 그러다가 훅 간 거잖아요. 이제 실전 경기에 못 나오면 사실 경기에 못 나오면서 아무리 몸 관리 잘해봤자 경기력을 이제 카바니가 경기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그 정도에서 그럴 여유도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돈 더 주고 파리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아싸리 포기를 해버리든지 저도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보스만으로 굳이 카바니를 영입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그때 그러니까 여름 가서 여름에 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젊은 선수들로 그렇죠. 오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에는 카바니의 대찬성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면은 저도 좋아합니다. 뭐 카바니의 스타일적인 부분이 시메온의 전술하고 잘 맞는 부분들도 있고 당장 급하고 당장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바르셀로나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발베르데가 떠났습니다. 아, 님은 떠났습니다. 예. 저희가 발베르데가. 쫄보르데라고 부르던 예, 발베르데가 떠났습니다. 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키케 세티엔 감독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발베르데에 대한 재평가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건 예, 발베르데 통산 성적은 예. 승률이 뭐 아마 바르셀로나 95경기 중에 66승으로 예, 승률 69.5%. 근데 이게 바르셀로나 그 구단 역대 라리가 승률 5위거든요. 근데 이 5위가 다 최근에 몰려 있어요. 전원 최근이에요. 티토 그렇네요, 빌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네. 전원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라리가에서 독주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비해서 얼마나 발베르데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뭐, 그래도-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뭐, 근데 이제 발베르데 경질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르셀로나가 1처리 되게 못한다고 이번에도 느꼈어요.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워낙 예. 사비를, 그러니까 그거 아직 발베르데가 있는 상태에서 사비와 접촉을 해가지고, 사비한테 감독 부임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비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사비가 지금 놀고 있는 그 무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예. 그 플레인 코치인가 그걸로 아마 예. 중동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타르에서. 예, 그렇죠.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비가 그걸 다 때려치고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에 지금 당장에 들어오기에는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감독을 밀어내고 들어온다는 모양.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성적 부진은 먼저 경질부터 시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아직 감독이 있는데 접촉해가지고 또 너 할래? 딱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바르셀로나 사전 접촉의 달인들이네요.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발베르데도 이제 기분을 상했고 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결국은 그래서 사비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시즌이 끝나면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하게 이제 세티엔을 부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베티스 감독이었던 전 베티스 4순위 감독이었다고 기사에서는 몇몇 기사에서는 그런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긴 하죠. 예, 뭐 포체티노도 포체티노 있고. 들어가고 예, 근데 뭐 포체티노는 에스파뇰이어서 진작에 네. 뭐 거절한 부분도 있고. 예. 아니 근데 사비 알사드 감독으로 있기도 한 것도 있긴 한데요, 심재현님. 뭐 근데 뭐 그 만약에 경질시키고 나서 그랬으면 또 몰랐을 거라는 식의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스페인 쪽에서는. 예. 진지하게 고민은 했었다는 얘기들이 요즘 있긴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뛰었던 감독들이 그러니까 샤비와 함께 전성기에 뛰었던 감독들이 지금 선수들이 많이 감독으로 부임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예, 세티엔을 데려오게 됐는데요. 예, 뭐 일단 세티엔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덕현 해설위원하고 그 팀 그죠 팀 분석 때 예, 레알 베티스 예, 레알 베티스 그래서 뭐 바르사보다 더 바르사다운 축구 예, 축구를 하던 베티스 왜 이렇게 몰락했나. 예, 이걸로 올린 영상이 있고, 그게 최근에 떡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조회수가, 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키케 세티엔 감독이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감독도 예. 아니고 유튜브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유튜브에 치면 그렇군요. 제일 먼저 나와서, 그래서, 네, 뭐, 물론 아직 키케 세티엔 감독이 뭐 경기를 치른 것도 아니고, 이제 첫 훈련하고 막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되게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찾아오지 않을까. 어쨌건 뭐 이제 세티엔 감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이 사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예, 예. 레전드죠. 네. 네, 레전드까지는 아니죠. 레전드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뛴 기간도 예. 그랬고 사실 예. 라시드 산탄데르 레전드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라시드 벤치에 있던 적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뭐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고 저도 뭐 그때 당시 축구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레전드라고는 예. 좀 어렵고 어쨌건 예, 뭐 세티엔 감독이 원래 그러니까 되게 무명 시기를 감독으로서의 무명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부 리그 감독만 맡았었거든요. 국가대표도 저 남도 어디 무슨 되게 적도기니. 네 적도기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좀 무명의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루고라는 팀을 3부리가에서 네, 2부리가로 습격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이 만 61세거든요.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그쵸,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근데 이제 2015년 들어서 그것도 승격팀인 라스팔마스를 10월에 이제 지휘봉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라리가 감독을 맡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라스팔마스가 원래는 그러니까 그 1승 2무 5패로 강등권 19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티엔이 부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1승 6무 13패 호성적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1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도 그때부터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6-17 시즌에도 이제 라스팔마스 이끌고 28라운드까지 9승 8무 11패로 12위. 뭐 그냥 어쨌든 잔류를 시킨 것만으로도 라스팔마스 입장에서는 거기다 승격팀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하고의 이제 마찰 때문에 보드진하고의 마찰 때문에 경질됐고 경질된 이후에 라스팔마스는 1승 1무 8패. 그리고 강등되지 않았나요? 그 다음 시즌에. 그 시즌은 14위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시즌에 이제 2017-18 시즌에 5승 7무 26패로. 그래서 이제 19위로 강등이 됐었죠. 이제 라스팔마스에 떠나가지고 이제 2017년 여름에 레알 베티스 감독에 부임을 했었고요. 원래 그러니까 뭐 베티스가 그 전 시즌에도 15위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은 팀이었거든요. 팀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티엔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2017-18 시즌에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 획득을 했었고, 뭐 그때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또 대박을 튀기도 했고, 또 이제 과르다도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잔뼈굴근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2018-19 시즌 상반기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제 주가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때 뭐, 함께. 그때 왜냐면은,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2019년이 열리기 이전까지가 17라운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17라운드까지의 그, 레알 베티스의 성적이 5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도 32강 조별 리그에, 그러니까 토너먼트로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하고의 경기에서 잠깐만요. 전반기 때 그것도 캄프누 원정에서 4대3 이제 충격이었죠, 사실. 이게 되게 그가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4대3이 왜 화제가 됐냐면요. 일단 그 발베르데가 부임하고 나서 원래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캄프누에서 발베르데 그 데뷔전이었던 수페르코파 1차전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1대3로 패한 이후로 캄프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질될 때까지도 캄프누에서만큼은 무패였습니다. 완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유일한 패배가 이거였어요. 그때 이후로 당한. 이제 멤버는 호아키네 로셀소 딱 그 피르포의 딱 진짜 이게 뭔가 베티스를 떠올리게. 유일한 패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서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다 이제 극찬을 했었고, 세티엔의 전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스케스가 유명하죠. 그 경의를 표하는 인사와 함께 사인된 그 자기의 유니폼을 선물했죠. 세티엔이 워낙 그 부스케츠 팬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스케츠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많은 선수단들도 그들이 보여준 축구에 대해서 되게 경의를 표하고 어쨌든 진짜 그 기자님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 바르셀로나보다 바르셀로나 더 축구를 한다 그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패배했던 충격은 좀 컸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의를 보이는 모습 그만큼 진짜 키케 세티엔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때까지가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급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예. 베티스의 운명 같은 걸까요? 지금도 루비 감독이 결정력이 일단 너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수비도 조금 무너졌던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피르포의 부상도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방송에서는 얘기했었지만은, 그러니까 베티스는 기본적으로 베티스만이 아닌, 그러니까 그 키케 세티엔의 축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은 풀백들한테 상당히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 측면들이 사실상 그 측면 공격은 측면 윙백들, 풀백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스리 때는 윙백이고 이제 풀백일 때는 풀백인데 얘네들이 사실상 측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피르포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부러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 폭도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부실한 공격이 더 안 풀리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윌리엄 카르발료의 부진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예, 그 카르발료가 전반기 때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기 때 부진하면서 그러면서 어쨌건 그 세팅 축구에 있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조금 삐걱대기 시작한 것도 되게 컸다고. 왜냐면 그가 로케메사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전에 하비 가르시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선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았던 것도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때 이제 키케 감독이 3-2-4-2라는 엄청 대단한 포메이션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이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딱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르발료 선수가 예, 거기서 좀 부진을 했고 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르포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을 당했던 것이 그리고 꽤 길게 부상을 예, 그렇죠. 예, 꽤 길게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예, 그래도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데려가긴 했었지만요. 예,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가져올 만한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에 어쨌든 알바의 뭔가 예. 장기적 대체자라고 해야 될까요? 후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수가 필요했고 예. 이제 피르포 선수가 부상이 왔긴 했지만 그래도 예,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 생각에는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세티엔 감독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르셀로나다운 축구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바르셀로나 감독 후보로 심심하면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뭐 어쨌건 이 감독이 크루이프의 광팬이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토탈, 추종자잖아요. 토탈리즘을 예. 연구했다고 할 정도로. 예, 본인이 그래서 과거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그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 내내 볼만 쫓아다녀야 됐다. 예? 그때 딱 속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축구다. 내가 추구해야 되는 축구는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이런 팀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연구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세티엔이 상을 탔죠. 예, 크루이프 재단으로부터 2018년 올해 감독에 뽑혔는데요. 네, 뭐 이게 그러니까 크루이프 사후에 생긴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에 1회 수상자가 나왔었습니다. 1회 수상자는 그러니까 에우세비오. 예. 뭐 그러니까 그 지로나 감독도 하고 바르셀로나 코치도 하고 했던 레알 소시에다드 감독도 하고 했던 에우세비오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이 키케 세티엔. 2019년이 아벨라르도 현재 그러니까 에스파뇰. 그렇죠. 예, 그전에 그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에서 예. 정말 깜짝 맛을 보여줬다. 예. 뭐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 2회 수상자가 바로 키케 세티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루이프 재단에서 바르셀로나 감독 됐다고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크루이프에서 올라온 거군요. 예. 근데 그렇죠. 예, 뭐 어쨌건 세티엔은 크루이프 추종자를 넘어서 거의 크루이프를 완전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요. 바그너 감독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롭도 개겐 프레싱, 클롭이 개겐 프레싱을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그너고, 바그너가 뭐 코치 2군 코치라고 그랬었는데 클롭과 절친이자 클롭의 숭배자거든요. 바그너가 직접 항상 얘기해요. 나는 클롭으로부터 모든 그런 것들 수혜를 받았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겐 프레싱을 극단으로 가져가요. 자기는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추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클롭은 최근 들어서는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약간 좀 타협한 느낌? 예, 타협하고 그 유연성을 가져가고 네. 있잖아요. 근데 키케 세티엔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펩 가르디올라가 이제 뭐 그쪽 계통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펩도 이제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자기만의 하는데 스타일도 만들고. 예. 근데 키케 세티엔은 아예 그냥 극단적인 크루이프 추종자. 그래서 크루이프식의 점유율 축구를 아예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점유율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그래서 좀 공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네. 하죠. 아니 실제 그러니까 원래 그 세티엔이 부임하고 첫 해에 라스팔마스가 그때 승격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8라운드까지 점유율이 최하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티엔 부임하고 나머지 경기들에서 그 해당 시즌에 점유율을 전체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하위에 있는 팀을 4위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티엔 부분만 놓고 보면 거의 2위였나 3위였나 아마 2위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위는 당연히 바르셀로나. 예. 그리고 이제 2016-17 시즌에 라스팔마스로 점유율 56.9%로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2위. 56.9%면 뭐 웬만한 하위 팀들이랑 비슷했을 거의 60-70%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예. 네. 어쨌건 예. 바르셀로나 상대로 그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베티스 감독 부임하자마자 첫 해 이제 2017-18 시즌은 55.9%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3위. 그런데 이제 2018-19 시즌에 59.4%로 바르사에 이어서 2위. 근데 이제 이게 더 놀라운 게 전반기 때는 64.9%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1위였어요. 바르셀로나도 네. 제치고. 왜 후반기 때 팀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랬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세티엔이 베티스 감독 때 저기 그 어디야 그 레가네스하고 경기에서 점유율 82.4%. 그렇죠. 이제 하위권 팀들하고 뭐 7-80도 났을 거예요. 그 평균이 그 정도. 82.4%가 그러니까 단일 시즌에 최고. 예.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단일 경기. 예, 단일 경기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거든요. 82.9%로. 거의 예, 공을 안 내주고 시작 경기를 하고 자기들만 공 갖고 있는 게임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세티엔의 좀 단점이라면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데 있죠. 그죠. 네. 똥꼬집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변화가 좀 너무 없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큰 전술 틀에서의 변화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좀 다양하게 가져가요. 본인도 3백 예. 다가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크루이프니즘에 그 입각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삼각대형은 항상 그렇죠. 가져가죠. 삼각대형을 항상 가져가서 그러니까 뭐 4-1-4-1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3-2-4-1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삼각대형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의 변화는 가져가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술의 골자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팩 같은 경우도 어쨌건 뭐 상대 팀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그렇죠. 가져가는 뭐 제로 예. 쓰기도 하고 뭐 심지어 그 펩은 4-4-2 포메이션도 썼어요. 예, 이번 시즌에도 4-4-2 포메이션을 2번인가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로드리하고 예. 김도환이 두 명이 미들로 나오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기가 뭐였지? 최근 경기였는데 베르나르도 맨유하고에서 제로톱 경기 하면서 그 베르나르도하고 그 제수스를 아니 제수가 아니죠. 베르나르도하고 데브라이너를 네. 두 명을 제로톱으로 쓰는 4-4-2를 쓰기도 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펩도 유연성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키케 세티에는 그 유연성이 되게 부족하다. 그리고 베티스에서 경질됐을 때도 그리고 라스팔마스에서 경질됐을 때도 결국은 보드진드하고의 그런 마찰로 인해서 좀 안 좋게 헤어졌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헤어질 때도 안 좋게 헤어졌고 그 잘 안 풀릴 때는 무언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시메온의 전술에 대해서 나는 시메온의 전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거예요. 예,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얘기니까. 그 정도로 좀 세팅 감독이 저도 사실 부스케츠를 이제 어떻게 쓸까냐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세팅 감독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세팅 감독이 3백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4백을 쓰기도 하고 3백을 쓰기도 하는데 3백을 쓴다고 했을 때 부스케츠를 과연 어디에 쓸까요? 그냥 그대로 쓸까요? 저는 지금 3백 쓰면은 거의 3백을 안 쓸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3백을 쓸 정도 센터백이 없습니다. 맞아. 이번에 토디본가 그 선수도 아마 임대를 보냈나? 지금 샬케 임대 거의 그쵸. 유효.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니까 아마 그게 경질 전, 그니까 한마디로 세팅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토디본 선수를 내보내고 이제 그래서 부스케츠 선수를 과연 이 선수를 변화를 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제 아볼 피아나를 극단적으로 내려서 3백 그렇게 쓸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의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뭐 근데 어쨌건 그 센터백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백스리를 거의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백스리 쓴다면 부스케츠가 내려와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 백스리가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또 여기 뭐 오른쪽 풀백으로는 로베르토보다 세메드 출장 시간이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어쨌건 측면을 그러니까 윙백 어쨌건 이런 전술들에 있어서 그 중앙에서 많이 만들어가는 전술에 있어서는 측면에서 최대한 측면을 사이드를 밟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이드를 밟아서 공격폭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세티에는 대놓고 윙백들한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그 펩하고의 차이예요. 펩은 그러니까 한 명은 정발 윙어를 둬가지고 그 사이드를 밟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사네. 르로이 사네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맨시티가 르로이 사네에 조금 공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그런 것들에서 있어요. 사는 왼발로 잡고 좀 더 직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사이드에서 계속 폭을 넓혀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세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수한테 그런 폭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풀백들한테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풀백, 그가 정통파 풀백에 가까운 세메두가 왜냐면 로베르토 세르지는 아무래도 좀 미드필더로 속성이 강하니까 하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은 그건 뛰는 거 봐서죠. 세메두가 뭐 만약에 그 세팀 밑에서 잘 못하면은 그러면 뭐 기회를 줄 수 있나요? 버려야죠. 뭐 영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어쨌건 라볼 피아노는 가져갑니다. 라볼 피아노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이게 풋백이건 간에 라볼 피아노는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후에고 대 포지션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무조건이라고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세티는 이걸로도 조금 화제가 됐죠. 세계 국제 그러니까 세티엔이 체스 대회에도 나가고 그 세계 순위 뭐 5만 등이래나 뭐 그런 것까지 나왔다고. 어쨌건 전술 광이네요. 국제 체스 연맹에서 이거 올렸죠. 세티엔이 체스를 두고 있는 모습을 바르셀로나 감독이 딱 부임을 하니까. 그래서 체스 게임은 나에게 그 분석하는 법과 축구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한 거. 뭐 근데 실제 그 체스나 바둑하고 축구하고 여러모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술 게임에서 사실 실제로 펩 감독은 뭐 다른 스포츠에서 많은 전술들을 영감을 얻어온다고 하는 거 보면 농구라던가 수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면 뭐 전술 게임인 체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K 선수도 이제 바둑 기사 출신 감독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실 그 머리 쓰는 걸로 그런 걸로 따지면 솔직히 바둑이 체스보다는 더 고도화되고 심화되어 있는 그래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겠죠. 조언하는 정도겠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뭐 근데 이제 세티엔이 자기 고집도 너무 강하고 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참고로 그 세티엔이 부임하면은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부스케츠가 일단 뭐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용 아르투로 뭐 이런 선수들도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 이제 리키푸츠 리키푸츠를 중용할 것이다. 리키푸츠의 또 팬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티엔이. 그래서 리키푸츠 중용할 것이다. 뭐 그 피르포는 당연히 또 얘기 나오고. 그럼 비달은 나가나요? 그 비달에게 그러니까
비달의 출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다. 지금도 사실 많이 못 뛰는. 예. 그래서 비달이 떠나게 될 것 같은 식의 그 비달이 어쨌건 이제 외면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비달을 원하는 팀이 많아서 사실은 예. 네, 미드필더 중원이 급한 팀들이 좀 있어서 인터밀란도 그렇기도 하고 예.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비달 선수 나갈 것 같아요. 겨울이 됐든지 뭐 여름에는 나갈 여름에는 가능성이 높겠죠. 여름이 근데 이제 최소로 겨울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인테르가 이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예. 이적료를 못 맞추고 있죠.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거액을 요구를 거액은 전 그게 그렇게 거액은 아니라고 거액은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가 있어서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네. 그 계약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건 비달이 최대 피해자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스페인 현지 언론들에서는 예. 그래서 비달의 역할을 리키 푸츠가 가져갈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좀 떠주는 선수를. 예.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T 공격 부진은 그냥 득점력이 거의 중하위권 팀 수준이에요. 중위권 팀 수준이고. 네, 그리고 사실상 골잡이가 모라타인데 네, 그렇습니다. 골 수만 봐도 위에 두 팀하고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팀 득점이 12위예요. 라리가. 예. 저번에 봤을 때 10이었는데. 아니요, 예전에 16위, 16위까지. 16위도 있었어요. 예, 그나마 요새 코레아가 골 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1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16위에서. 한때는 그때 막 연속으로 무승부 기록하고 그때 예, 막 예. 레버쿠젠한테 지고 막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만 진짜 아무랬거든요. 없어가지고. 그 그리즈만은 좀 수혜자가 될 거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가 전망에 그리즈만을 근데 쓸 선수가 없어요. 수아레스가 시즌 아웃이어가지고. 그렇죠. 뭐 예. 완전히 지금 무릎이 쉽지 않다고 복귀 자체가 어렵다고 하고 수아레즈가 나이도 있는 선수라서 이렇게 몸을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덴벨레도 뭐 그렇고 그렇죠. 그리즈만이 이제 세팅 감독이 그리즈만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지 기회는 확실하게 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솔직히 발베르데 감독이 있을 때보단 더 자기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발베르데 어쨌건 좀 결국 세티엔을 데려왔다는 거는 그 발베르데는 원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랬지. 발베르데는 기본적인 골자 자체가 실리주의 감독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발베르데의 전술적인 은사가 하이캐스고요. 하이캐스 밑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하이캐스 밑에서 코치 시작해가지고 감독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자예요, 발베르데는. 그래서 빌바오라던가 이런 데서 전술도 4-4-2를 쓰고 되게 실용적인 전술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바르셀로나가 발베르데를 부임했었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색채에 실리주의를 가져가서 조금 더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발베르데가 부임 첫 해에는 4-4-2를 썼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4-4-2를 썼는데 이제 그때 제대로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낙마하고 8강에서 로마한테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부터는 이두저도 아닌 여러모로 바이에른 코바치하고 바르셀로나 발베르데하고 좀 비슷해요. 바르셀로나 코바치도 바이에른 코바치도 그러니까 코바치가 바이에른이 원하는 유형의 전술의 감독이 아닌데 코바치를 데려왔고 근데 이제 코바치도 수비적인 감독인데 바이에른 와서 수비적인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3백을 선호하는데 3백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두저도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발베르데가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 그거 욕먹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리적인 축구도 못하죠.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자기가 잘 못하는 그 축구 해봤자 또 재미 안 되고.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아닌 다른 구단에 갔으면 좀 더 빛을 봤.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떴을 때도 중하위권 팀을 이제 좀 중위권을 올려놓는 역할을 했지. 중상위권,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을 올리는 거죠. 빌바오를 올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님, 그 한준희 위원님의 의견이 뭐 틀리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술이라는 게 전술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약점이 있는 부분을 데려와서 메울 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가 항상 바르셀로나는 좀 장신 공격수거나 아니면 장신 선수가 와가지고 높이를 강화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겐 약점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러면은 이것까지 카드 하나 메워주니까 있으면, 네. 그러면은 우리 팀은 더 이상 약점이 없게 되겠다 하는데 그게 현실은 그 팀은 그 전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술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선수는 겉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선수는 떠나게 되고 약간 좀 이게 반복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약점이 있어도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색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뭘 하나를 더 한다고 해서 오히려 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항상 선택인 것 같아요. 자기네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느냐 아니면 자기네 약점을 메우느냐 여기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입했는데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쪽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실제로는 또 이제 약점인 부분을 메꿔서 대박을 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봅니다. 공격 투자를 엄청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공격수 제조이 다른 그리즈만까지 나온 거 보면 그 다음부터가 사실 지금 울버햄튼에서 잘하고 있는 히메네즈도 아틀레티코 선수 경력이 있으니까 공격수를 투자를 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공격 투자를 엄청 했다는 게 엄청 하긴 했죠. 근데 엄청 했고 그리고 해야죠. 공격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근데 더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시메오네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스타일에 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시메오네 감독을 싫어하는 게 시메오네 감독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기 전술 색깔이 강한 감독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제 변화의 시점이 왔다라고 이미 지난 시즌이 마지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게 시즌 초반에 이제 트리피어와 로디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뭔가 풀백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어쨌든 로디 선수랑 트리피어 선수 킥력이 좋은 선수고 로디 선수도 어쨌든 공격력이 좋은 선수라서 그 부분에서 뭔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공격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트리피어를 올려서 모라타가 헤딩하는 전술로 끝이 나고 로디 선수는 왼쪽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에서 뭔가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에 대한 세부 전술이 좀 부족한 감독이긴 해요. 그렇죠. 공격에 대한 세부 전술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유연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중원진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그냥 중원에서 코케나 사울이 뻥뻥 때려가지고 아니 파티슨 선수들이 중거리를 때려가지고 차라리 득점을 얻어내길 원하지 공격 세부 전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감독이 아니었어. 공격은 좀 개인 기량에 개인 기량이 기대는 게 컸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팔카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한창 때의 팔카오 그리고 또 이제 최강. 한창 때의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또 이제 한창 때의 그리즈만 이거였죠. 그리고 확실하고 나이 많지 않은 스트라이커는 베르너, 라우타로, 은바페 정도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차피 투톱을 쓰는 팀이고 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공격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비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으면 지금보단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링크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레알 마드리드 가서라고?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요비치가 레알 마드리드 선택한 게 되게 큰 실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3인방 중에서 나와서 잘된 선수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는 아틀레티코가 된다. 그러니까 세티엔이 바르셀로나의 구겨진 축구공에 다시 바람을 넣어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가 좋게만 하면 기본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축구에 어울리는 감독을 데려온 것도 맞고 한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또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팅 감독이 과연 그 토너먼트에서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 베티스 때도 아마 유로파리그에서 토너먼트 이제 단판 승부로 넘어갔을 때는 예, 스타드 베란한테 예, 떨어지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보여준 게 없어서. 예. 바르셀로나가 어쨌건 발베르데를 데려왔을 때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데려왔었고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긴 했었어요. 그게 결국 제대로 통하지 못해서 문제였던 결과론적인 거지. 얘기에서 예.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준희 위원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한준희 위원님도. 바르셀로나 전술에 어울린다는 얘기가 아닌 바르셀로나가 변화를 추구하는 거에 어울린다는 현재 얘기였던 상황에 거거든요. 어울리는 감독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그 축구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전력이냐 하면은 그거는 또 모르겠고, 지금. 예, 여러모로 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세티엔이 항상 그 선수 관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팀, 보드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 중소 감독들이 중위권 감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상위 감독을 맡을 때 항상 결국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투에도 거기서 문제를 드러냈고. 예, 이건님, 한준희 위원님 그 디스한 거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저도 모르다 보니까 추측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어쨌건 바르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발베르데가 여기 뗀다고 그 감독으로 부임한다 했을 때 막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좀 그래도 그때도 네임밸류가 예. 조금 떨어지는 네임밸류가 좀 떨어진다, 감독이라고는 예. 했지만 그 얘기는 있었죠. 예, 그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 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전 감독들에 비해서 뭔가 이 감독이 최상위 팀에서 아니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요. 아니 그 전 감독들은 유명한 감독 아니면은 딱 그 바르셀로나 감독이었거든요. 그쵸. 예, 순간에 맞는. 그 티토 빌라노바라던가 뭐 이런 식 다 그 루초 엘리케라던가 다 그 바르셀로나 감독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외부 감독인데 발베르데는 좀 명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외부에서 데려오는데 근데 약간 좀 세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에 감성을 다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세팅 감독이 사실 뭐 바르셀로나에서 미래를 길게 보고 데리고 온 감독은 아니란 말이죠.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사비가 아닐까. 네. 예, 근데 그렇다면 케케는 이 바르셀로나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커리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키케 감독이 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해요. 네. 당장 토너먼트도 앞서 있고 이제 토너먼트에서 전 토너먼트 보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재밌는 축구, 공격 축구에서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팬들은 토너먼트에서 이제 뭔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는 팬들인데 과연 거기서 뭐 어쨌건 세티엔 입장에서는 잃을 건 없으니까요. 그쵸, 잃을 건 왜냐면 없죠. 이미 베티스에서 조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키케 세티엔이 그 바르셀로나 감독 부임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젖 짜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 맞아, 소 끌고 예. 농사 짓고 있었는데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자기가 정말 들어오고 싶은 팀에 이제는 감독으로.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했잖아. 그것만으로도 키케 세티안한테는 꿈과도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님께서 나게스만을 노릴지도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사비로 갈 거라고 보지만, 나게스만이 뭐, 바르셀로나 감독을 한 번은 맡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한 번 더 거쳐오지 않을까요? 예,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나게스만은 이제 라이프치히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나게스만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에서 했었거든요. 너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전화 받고 했는데,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등에서도 제의가 왔는데,
안 받아들였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직도 젊다. 아직도 30대 초반이다. 진짜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B클럽을 맡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외를 진출하고 싶고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은 지금 당장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죠. 차근차근 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도르트문트 거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르트문트하고는 시기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도르트문트는 자기가 당장 감독을 그만두고 맡길 원했대요. 호펜하임 감독을 맡고 있는 도중에. 근데 자기는 호펜하임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당장 맡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당장 맡을 수는 없고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근데 라이프치히는 그거를 기다려줬다 1년을.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년 기다리게 된 게. 네. 그리고 오히려 라이프치히의 선수들이나 이런 나겔스만 감독이랑 좀 더 어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도르트문트보다는. 어쨌건 뭐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의 얘기대로면은 전 나겔스만은 이제 뭐 라이프치히에서 다음 단계는 뭐 라이프치히에서 도르트문트는 딱히 다음 그렇죠. 단계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고요. 예, 제가 도르트문트를 좋아하고 또 도르트문트 팬들과 관계가 좋고 하다고 하더라도 예, 솔직할 건 솔직해야 됩니다. 예, 나겔스만 감독은 한 단계 진짜 말 그대로 한 단계 더를 보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고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레알이 됐든 저는 프리미어리그 한번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미어리그.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바르셀로나. 왜냐면 본인이 가장 바르셀로나는 그가 구단 그 위의 구단이다라고 그렇죠. 그 얘기했거든요. 예, 메스케운 그 얘기했기 때문에 클럽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예, 뭐 그러면은 여태까지 뭐 세틴에 대한 얘기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이쯤에서 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방송 마지막 부분에 메시랑 동갑. 와. 그렇죠. 메시랑 진짜 동갑입니다. 동갑이네. 87년생이니까 일찍 선수 생활 그만하고. 부럽네요. 뭐가요? 나겔스만이요. 나겔스만이요? 네. 나겔스만도 메시 한번 부려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텐데. 뭐 세상의 모든 감독들 중에 메시 써보고 싶지 않은 감독이 있을까요? 피케 감독이 메시를 바라보는 눈빛은 네. 거의 진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예. 아닌가. 정말 행복한 표정이더라고. 모든 코치진들 다 웃고 있어요. 예. 뭐 심지어 시메온에도 메시를 쓰고 싶고 그렇죠. 메시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죠. 예. 맞아요. 시메온의 메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선수이다. 뭐 호날두 디스는 좀 하면서 시메오네가 호날두 디스는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메오네가 호날두 네. 디스 그렇게 하고 호날두한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호날두가 가장 많은 강해요. 골을 넣은 팀이 세비야 다음 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비야는 그렇다 치고 아틀레티코는 중요할 때 너무 많이 많아서. 예. 심지어 일단 작년만 가도 할 말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메오네가 실수한 것 같아요. 호날두가 승부욕이 되게 강하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만들었죠. 호날두가 자기 그 디스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날두를 괜히 자극해가지고 도리어 호날두 우쭈쭈 해줬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맨날 나는 메시가 더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메시랑은 의외로 많이 안 만났어요. 그때 챔스 결승 올라갈 때 그때 빼고는. 심지어님 그 테데스코 감독 아쉽습니다. 일종의 라이벌 구도.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반대거든요. 둘의 색채가. 나겔스만은 공격 축구에 패스 축구에 좀 이런 축구를 구사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좀 속칭 말하면 여기 나오는 좌익 축구를 구사한다면은 그렇죠. 테데스코는 대놓고 우익 축구거든요. 이 사람이 테데스코는 이탈리아계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계고 그리고 사키 감독의 추종자고 그리고 또 자기는 그래서 그 카테나치오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좋게 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카테나치오의 전술적인 건 저걸 많이 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두 개 완전 다른 색채의 감독이 마치 그 펩과 시메오네가 뭐 붙었던 그렇죠. 듯이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그렇죠. 구도가 그려질 수 있었는데
테데스코가 망한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왜냐면은 그 외의 감독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어쨌건 그 독일 쪽의 감독들은 대다수가 결국은 슈바비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슈바벤 학파라고 해가지고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콘셉트 푸스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가 폴커피케라는 그 프라이부르크 감독이 있었어요. 과거에 프라이부르크 20년 넘게 감독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콘셉트 푸스발이 그 상대 팀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을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구사를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선수 한 명에게 있어서 다양한 포지션, 멀티 포지션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유난히 멀티 포지션 선수들이 많아요. 거의 전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토탈 풋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토탈 풋볼하고 비슷한데 토탈 풋볼이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개인화? 포지셔닝이라던가 아니면 패스에 조금 더 극대화된 거라면은 그 독일 축구는 조금 더 역할 분담에 더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어쨌건 전술적인 수혜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가 독일 감독들의 상당수가 슈투트가르트 지역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감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클럽도 그쪽 슈투트가르트 지역인 거고요. 레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랑리 이제 그가 그 폴커피케 그 계보를 잇는 게 바로 라이프랑리거든요. 그래서 랑릭에서 이제 분파들이 쩍쩍쩍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겔스만 같은 경우도 랑릭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독일 쪽은 감독들이 투에도 그렇고 투에도 그쪽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모든 감독들이 다 그쪽이 좀 많아요, 독일은. 그래서 그걸 이제 슈바비안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양성소 예. 좀 그런데 거기에서 테데스코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단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테데스코가 그러니까 독일의 그 지도자 라이센스에서 나게스만을 제치고 수석을 탄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게스만은 기존 어쨌건 독일식 좀 그거에 가깝다 보니까 예 뭔가 색다름의 느낌이 없지만은 테데스코는 뭔가 색다름의 느낌이 있어서 그 능력적으로 나게스만이 더 좋았을지 몰라도 테데스코가 그래서 저는 수석을 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예. 좀 다른 색채의 감독이 있으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독일은 좀 전술적인 색채가 좀 예,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좀 그게 아쉽긴 합니다. 예. 현재 무리뉴 토트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매우 안 좋죠. 예. 좋을 수가 없는 게 케인이 많이 날아가고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경기력 지표 자체가 골득실도 예. 그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꾸역꾸역 그 개인의 골로 예 나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클린스만 갑자기 라이센스 이슈 터진 모양이더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 아까 잠깐 그 보느라고 헤드라인밖에 못 보긴 했는데 예. 뭐 그 클린스만이 지금 현재 독일 언론 쪽에서는 예,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이거 관련해서 뭐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분데스리가 전반기 결산할 거거든요. 예. 푸스발마이스터에서 같이 했었던 그 윤재 씨라고 있어요. 원래 가연 씨가 오기로 했었는데 가연 씨 아버님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해갖고 그래서 윤재 씨가 오거든요. 그래서 윤재 씨 올 때 그 분데스리가 결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분데스리가 전반기 결산 때 봅시다. 예. 이거 녹화본 금방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수고하세요. 네, 다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강현 씨처럼 그 팬딩 회원을 하시면은 예 이렇게 네, 예, 출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책 선물도 드렸고요. 예. 제가 예. 꼭 갖고 싶었던 책인데 예. 많은 혜택이 있으니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